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의 하성란입니다. 아름답고 쓸쓸한 가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른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곳 길상사는 월북시인 백석과 한 여인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담겨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모실 초대 손님과 잘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엇갈린 운명적 사랑과 인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속 깊은 순응의 자세를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색하기에 좋은 가을입니다. 봄이 생의 기운을 북돋우는 때라면 그 삶을 반추하기에 좋은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섬세하면서도 따스한 감수성으로 긴 울림을 전하는 그는 소설가 윤대녕입니다. (90년대) 감성을 대표하는 작가 윤대녕. 그의 등장은 7, 80년대 주류를 이뤘던 리얼리즘을 벗어나 새로운 문학을 일궈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문학 속에서 그는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는 윤대녕의 작품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집인데요. 이 책에 실린 상춘곡과 천지가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소설이자 문학도를 꿈꾸는 이들이 필사한다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는 지향을 잃어버린 90년대 삶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방랑자들의 이야기를 특유의 시적인 문체에 아름답게 녹여내고 있는데요. 총 8편의 중단편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무슨 한편에 뛰어난 그 그림을 보는 그 소설에 담겨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정교하고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윤대녕 씨 소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선문답 같은 아주 재밌는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대사가 많이 나오고 또 표현 같은 데서도 조금 그 일상적인 어떤 리듬에 좀 벗어나 있는 그런 그것이 주는 묘한 그 일탈의 재미. 문단 데뷔 때부터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정신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소설가 윤대녕. 그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한과 운명, 그리고 인연 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 발표한 소설집 제비를 기르다는 전작들을 이어주는 고리가 되기도 하면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일상의 서사들을 새롭게 등장시켰습니다. 총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주로 각자의 운명을 넘어 모든 조건과 사람을 끌어안는 인간애를 다룬 소설들의 모음집입니다. 우주순환의 원리를 받아들인 어머니와의 헤어짐과 기다림, 우연한 만남의 과정이 담긴 표제작 제비를 기르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작가는 깊은 시선으로 인생의 속성을 성찰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를 긴 시간의 어떤 그 지평 위에서 바라보고 그럴 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덧없는 거겠죠. 찰나이고. 그러나 덧없다고 해서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아마 껴놔야 되고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잘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불교적인 어떤 공의 세계를 뒤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마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같은 인간에 대한 눈 같은 게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학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소설가 윤대녕. 한편의 수채화 같은 소설로 이 계절을 적셔줄 그를 지금 만나봅니다. 길상사에도 가을이 깊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설가 중에 길상사와 가장 닮은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설가 윤대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길상사 자주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에 올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많이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깊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절의 어떤 내력이라고 할까? 역사성.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절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윤대영 선생님의 두 작품집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 또 제비를 기르다. 이렇게 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 빛의 걸음걸이, 또 천지간이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 이 창작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소설들에 애착이 가시겠지만 특히 애착이 가는 소설이 있으세요? 독자들이 좋아하는 소설하고 하상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가 자신이 애착을 갖는 소설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에 좀 애착이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성우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쓴 작품인데 고려시대 문헌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별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천문학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신라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제목만으로 소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작가 생활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때가 제일 어떤 문학적 지향성 그리고 어떤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초에서 이제 작품 안에도 그 지명이 등장하고 거기서 어떤 그 서사의 배경이 되는데 직접 썼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그 30대의 어떤 삶의 어떤 낭만적 허구성 이런 거에 어떤 사로잡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자전적 기록처럼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제가 썼지만 좀 애착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인공들의 어떤 우연적인 만남과 또 움직임 이런 것을 따라서 소설이 진행되는데, 또 빛의 걸음걸이 같은 단편을 읽다 보면 그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빛의 걸음걸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걸음을 따라서 소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설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리고 빛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머니도 또 같이 운명하시는 그런 소설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 장르상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가족 소설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가족의 어떤 그 하루를, 시간대가 하루인데 그 묘사함으로 해서 삶과 죽음, 그 태어남에서부터 죽음이 서사 한 일생을 다루고 싶었던 그런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닫힌 공간, 가옥이라는, 하지만 가족만이 그 내밀하게 간직하고 있는 어떤 삶의 비밀들,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하루의 시간대에서 담아내고 싶었던 작품이에요. 그 소설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이제 월간지였죠. 현대문학으로 기억하는데. 문학동네. 문학동네였나요? 그때 그곳에 집의 구조를 그려 넣으셨었어요. 예, 그래서 안방과 건넌방. 예,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비춰서 어느 방으로 건너가는지까지. 네. 그런가 하면 또 그거에 비해서 생각나는 것이 은항아리 속에서라는, 네. 그곳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은항아리처럼 저수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마을이었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소설에서는 공간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되고, 또 90년대 등단에서 문학을 하면서 영상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영상보다 더 그 화면적인, 영화적인 어떤 그 소설을 쓰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더 어떤 그 미술적인 구도, 그리고 색감, 이런 걸 중요시 생각을 했고, 은항아리 안에서라는 작품도 제가 한 8개월 정도 머물며 글을 썼던 그 양수리 근처의 공간인데, 역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을날을 배경으로 삶의 어떤 쓰러져감,
그리고 다시 어떤 재생하는, 다시 삶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을 다룬 소설인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새삼스럽게 배경이나 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네요. 저는 그래서 하루살이 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그 뒤로 그렇게 하루살이 때들을 만나면 그 윤대정 선생님의 그 은항아리 안에서라는 소설의 한 대목을 저절로 떠올리게 됐어요. 이번 올해 여름에 제가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약 2달 가까이 글을 쓰고 나왔어요. 근데 비가 자주 내렸는데 여름철이어서 산책을 하다 보면 빗속에 그 잠자리떼가 그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은항아리라는 그런 마을에서 그 하루살이 때를 저녁마다 보곤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빗속에 떠다니는 잠자리떼 이미지에서 어떤 삶의 유한성, 어쩌면 사람도 짧은 하루를 살고 가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 어떤 그 허무성, 삶의 또 허구성이 오히려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닌가, 때로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역시 이 깊은 가을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춘곡이란 단편을 또 읽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소설을 필사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들 해요. 그렇다면 그 소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설의 덕목이랄까, 그 작가 자신에게 직접 이런 질문을 묻는다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학생들이 그 단편을 필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그 소설은 좀 우연한 작품이에요. 그 말하자면 지금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에 제가 그 전까지 작품을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해서 좀 쉬러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냥 가기가 허전해서 노트북을 들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선운사 바로 앞에 머물면서 며칠을 쉬고 났더니 또 뭐 습관처럼 또 뭘 써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소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성한체 소설인데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고백하는 그런 심정으로 쓰기 시작했고, 길이가 상당히 길어져서 나중에 중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써야지, 하나의 집을 지어야지, 뭘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갔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기에 자연스럽고 어떤 또 내면적 울림이 절박하게 그렇게 읽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부분, 자기적인 부분이 그 소설에는 비교적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작품 끝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묵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 동백장 호텔이라는 그 선운사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인데, 어느 날 그 저녁 무렵에 미당 선생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식을 맞아서 성묘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상춘곡이라는 소설 뒷부분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운사에 가면 만세류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이게 불에 타서 다시 불탄 그 나무로 다시 지은 그 건물이다. 그래서 미당 선생이 이제 주무시러 올라가신 다음에 제가 어두웠을 때 밤에 다시 그 만세류에 가가지고 일종의 어떤 환영을 본 거죠. 그 어둠 속에 그 불탄 그 나무들로 조각조각 다시 이은 집안에서 피어있는 어떤 벚꽃의 하얀 무리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소설이 이제 끝나는데, 그런 인연과 겹쳐 있어서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혹은 사실인 것처럼 그 독자들한테 읽히고, 인위적 요소가 없어서 편한 사람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소설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단편 천지간도 그 도입부는 그렇게 약간 누구에게 고백하듯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훨씬 몰입이 더 빨리, 더 쉽게 되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내면적 호소력을 가진 작품을 쓰고 싶어요.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저하고 만나서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네. 제가 윤대영 선생님의 작품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그때 발끈하셨었어요. 내 작품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도 하상론 선생님께서 빛의 그림거리를 얘기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이 소설이 아름답게 읽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그 가족서사라는 게 되게 누추한 부분을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집의 어떤 그 도면 구조 자체가 제가 실제로 유년기 때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이고 또 성장 과정에서 뭐 절망하고 고통하고 이런 기억들이 다 그 내장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아름답게 작품을 혹은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정확한 문장을 써야겠다. 그리고 시적 메타포가 있는 문장을 좀 또 쓰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주 절박한 어떤 고통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심정으로 쓴 소설을 두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혹은 작가의 고통은 작품으로 그 형상화됐을 때 어쩌면 삶의 고통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구나, 독자한테는. 이런 어떤 생각도 나중에 여유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길상사에 그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 다녀가셨다고 하셨는데요. 어쩌면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가 윤대영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일 텐데 불교적 향취랄까요? 어떤 운명, 인연 이런 것들, 그런 것과 맞닿아 있어서 어쩌면 아름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불교 신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불교 서적 를 읽으면서 어떤 사유의 어떤 바탕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생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어떤 불교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의 어떤 만남과 또 헤어짐, 이런 것들도 역시 불교에서 많이 어떤 영감을 얻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언어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어떤 마음, 진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쩌면 아주 일부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 불교 세계에는 묵음의 세계가 있어요. 말없음으로 전하는 어떤 진실이라고 할까? 세계의 비. 그래서 저는 자주 절을 찾는 이유도 그런 어떤 명상 속에서 언어와의 대립인 어떤 말없음, 묵음의 세계에서 사유하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이 아주 일부를 글로 옮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빛의 걸음걸이에 등장하는 그 작은 집, 그 방 중 하나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셨을 텐데요. 제가 어느 산문에서 읽기로는 어두컴컴해진 방 안에서 혼자 동물의 왕국을 보셨다는. 네. 유년 시절 어떤 소년이었을지 저는 정말 짐작이 가는데. 아주 평범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학교 공부도 그다지 잘하지 못했고 정말 보통 중에 보통. 그래서 그 살기가 어려웠을 때인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TV를 보는 게 낚시였어요. 근데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동물의 왕국을 거의 빠짐없이 봤어요. 근데 그때 그 동물의 왕국을 봤던 게 제 나중에 어떤 문학적 상상력, 지대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을 꺼놓고 TV를 보고 있으면 그 당시엔 컬러 텔레비전이 아니니까 푸르스름한 빛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잠이 드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모니터 안에 있던 동물들이 방 안으로 나와서 같이 나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환영, 꿈을 많이 꿨는데 그때의 그 꿈들이 나중에 제가 글을 쓰는데 그리고 어떤 문학적 영감과 상상력을 얻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선생님의 또 다른 소설집이죠. 제비를 기르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요. 윤대영 작가의 소설 속 공간이자
가장 큰 영감을 준 공간을 한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설 속 무대를 찾아 떠나는 문학의 숨결이 있는 공간. 소설가 윤대령의 작품에 흐르는 불교적인 색채와 소설의 줄거리를 따라 선운사로 떠나봅니다. 산의 경치가 신비스럽고 그윽하다 하여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불리는 선운산. 도솔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도솔암과 마애불 등 많은 문화재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 불교와 연이 깊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 윤대령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 상춘곡의 무대이기도 한데요. 그의 소설 속에는 고즈넉한 산사와 속세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고뇌하는 이들이 마치 인간사의 냉정과 열정을 상징하듯 등장하곤 합니다. 열흘 전 실로 7년 만에 당신과 회고했을 때 당신은 내게 벚꽃 얘기를 하셨습니다. 4월 말쯤 벚꽃이 피면 그때 다시 만나자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으로 내려가 벚꽃을 몰고 등보선을 따라 쭉 북향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개와 남쪽 지점을 당신의 고향으로 정한 겁니다. 이곳 선운사는 10년 전에 우리가 처음 인연을 맺은 곳이 아닙니까? 1500년 불심의 향기를 가득 담은 선운사. 소설 상춘곡의 주인공은 젊은 날의 막막함과 치기 때문에 상처로 끝나버린 사랑을 찾아 이곳으로 향합니다. 운명과 인연을 추억하는 공간이자 지난 삶을 반추하는 곳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선운사. 작가는 이 공간을 통해 출생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요인과 여러 겹의 인연으로 겹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10년) 전 내 아이를 가졌을 때 당신 모습을 말입니다. 그 아기 아비는 오늘처럼 옆에 없었죠. 그리하여 아이는 어느 날 돌부처가 되어버리고 도솔암 동백 한 송이거나 잉어 한 마리로 환생해 오늘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인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윤대령 작가에게도 실제로 이곳은 운명적인 만남과 문학적 영감을 가져다준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쩌면 새로이 맞은 봄과 더불어 당신에게서 내 성인됨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두 가지 빛은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최초로 목격한 자연색이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도로 눈을 감고 돌부처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소설의 대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던 작가가 이곳에서 미당 선생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작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소설이 바로 상춘곡입니다. 선운사를 품은 고창은 바로 미당 서정주를 길러낸 땅이기도 하죠. 작가에게 문학적으로 큰 스승이기도 한 미당을 이곳 선운사에서 만난 것은 작가 윤대령에게도 운명이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귀신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 양반은 다름 아닌 미당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고향이 암만 여기라고 해도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 아닙니까? 나는 고창 사람이라면 당신과 미당 선생 둘밖에 모릅니다. 그중 한 사람을 하필 헛배가 고픈 그때 만나게 되다니요. 선운사는 작가에게 문학적인 지혜와 영감을 깨닫게 한 곳입니다. 그는 이곳을 통해 지향점을 잃어버린 세대가 찾아 헤매는 삶과 사랑의 의미를 아름다운 소설로 담아낼 수 있었고, 미당과의 만남을 통해 아름다움을 보는 다양한 방법을 깨닫습니다. 선운사가 백제 때 지어졌으니 만세로도 아마 같이 만들어졌겠지. 그러다 고려 땐가 불에 타버려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디 이 제목이 없더란 말씀이야. 그래서 하다 남은 것들을 가지고 조각조각 이어서 어떻게 다시 만들었는디 이게 다시 없는 걸작이 된 거지. 미당을 만난 후 작가는 다시 선운사 만세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상처 입은 사랑의 조각을 다시 엮어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작가는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연에 대해 또 삶에 대해 조급함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속세의 모든 관계에서 한 발짝 떨어진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살리고 또 새로운 문학의 울림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가 이제 30대 때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한다면 제비를 기르다는 30대를 지나온 이제 봄을 타기 시작한 40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 어떤 내면의 변화라는 것을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그 많은 별들이 흘러갔다 그 소설집은 이제 30대에 쓴 것이고, 제비를 기르다는 이제 40대 초중반 그리고 후반에 이르는 어떤 그런 그 시기 구분이 되는데, 30대에는 어떤 문학적 지향성이라고 할까? 존재 탐구, 본질에 대한 회의, 혹은 또 자아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관계에 대한 고민, 이런 어떤 주제의식에 더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떤 철학적 지향처럼. 근데 40이 넘 40대 초중반이 되면서부터는 30대의 경험이 어떤 바탕이 되겠지만 사람한테로 관심이 옮겨간다고 할까요? 어떤 특수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작가로서. 어떤 사람도 어떤 개인도 누구의 인생도 다 거룩하고 위대하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모든 전우주가 한 일생에는 담겨 있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일상, 그리고 어떤 과정을 다루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좀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죽음을 그렇게 즐겨 다루시는 이유도 한 생명의, 한 우주의 어떤 그런 역사의 저문,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제 소설이 특히 이제 마지막 소설, 최근의 소설집이 되겠죠. 그 제비를 기르다 보면은 저도 쓸 때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독자들의 어떤 평가, 소감, 혹은 또 다시 제가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음의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내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제가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어렸을 때 노인과 살면 노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고옥에서 조부님이 늦게까지 앉으셔가지고 책을 보는 모습을 마당에서, 밖에서 창호지 방문을 통해서 봤던 기억들. 그리고 제가 이제 외아들인데 외아들 컴플렉스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항상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히 유년 시절에는 자주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의식을 조금 그 성장 환경 때문에 좀 미리 했던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30대, 40대에 새로 사귄 친구들, 아주 좋아했던 친구들이 조금 빨리 세상을 떠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기억들 때문에 아마 죽음의 서사라고 할까? 이미지들이 작품에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이 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런 어떤 인식을 통해서 오히려 삶에 대한 어떤 긴장감과 풍요로움을 어떤 그 내장하는 의미로서의 죽음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죽음들이 두렵거나 결코 공포스럽지 않고 이 어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음을 내장하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 삶과 죽음의 동반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뭐 철학책이나 뭐 우리 또 종교나 민속학 책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삶을 향해 열려있는 죽음.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인식할수록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어떤 의욕이라고 할까? 열정이 생긴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죽음과 삶의 어떤 동반성 자체를 의식하고 있는 게 특히 작가로서는 그 사람과 삶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좋은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사랑 또한 문학의 영원한 테마이자 주제였었는데요. 예, 특히 저는 남성 소설가들의 소설을 읽을 때면 굉장히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예, 느끼곤 하는데 역시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도 사랑에 관한 달콤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여러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은데요. 사랑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소설 속에서 네. 네. 뭐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사랑의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그것도 어떤 영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모양인데 음악가들이 어떤 영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찰나의 어떤 느낌이 영원성처럼 느껴지고 영원성처럼 또 느끼고 싶어 하고 하는 게 어떤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피상적인가요? 그 사랑에 관한 연이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표제작 제비를 기르다에 보면 그 여자는 영원의 나라를 왕래하는 철새 같은 존재란다. 기억해 두거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존재를 철새, 즉 제비처럼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대개 여성들 자체의 존재가 신성하고 신비한 존재라는 거를 여성들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여성 존재에 대해서 우주적인 존재다. 다시 말해서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어떤 변화와 순환을 계속하는 존재다. 우주적 순환이 내장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힘의 원리로서 세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남성들은 아마 끝까지 여성의 어떤 존재,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화성, 신성성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영혼이 한 곳에 있는 텃세 같은 존재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요. 시처럼 그림처럼 인생을 정말 잘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나 현실의 우리 사랑을 지켜내는 우리들이나 다 방법이 서툰 것 같은데요. 이거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제일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데 되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나한테 없는 것을 상대한테 원한다거나 혹은 상대한테 없는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인생에서 이제 40대 후반으로 와서 이제 다시 어떤 깨달음이겠죠, 저도.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건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필요해서 누굴 찾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해서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복무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던 빛의 걸음걸이를 이제 가족 소설이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 속에 나오는 빛의 걸음걸이, 또 제비를 기르다에 나오는 목구멍,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시각이랄까요? 그런 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 예술가들한테는 특히 가족의 구속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고. 근데 역시 이제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제 느껴지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나이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어떤 것.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사랑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오래. 그것이 아마 저는 가장 사랑의 제일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족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장된 것이 꼭 행복만은 아니잖아요.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또 뭐 회의도 있고 또 불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같이 수긍하면서 수용하면서 이 삶을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사랑의 어떤 실천하는 것도 가족 안에서 구현되는 것, 그리고 가까운 사람 속에서 구현되는 것, 또 실현되는 것, 실천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모든 삶의 어떤 부조리, 불합리함, 고통 이런 걸 같이 가져가고 같이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비밀리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가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대년 선생님께서는 어떤 책을 통해서 사랑과 인생, 문학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을이 많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쓸쓸하죠. 빛의 걸음걸이도 그렇고 천지간도 그렇고 이제 소설을 읽기 전에 제목이 먼저 끌려요. 근데 언젠가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첫 문장도 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줄거리가 떠오르고 나서 이제 제목을 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제목을 잡지 않으면 소설이 저 같은 경우는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작가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작품을 쓰고 나서 이제 제목을 정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 경우는 다소 다른 작가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목 때문에 제목이 먼저 떠오르고 제목 때문에 소설을 쓴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빛이 거린 거리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어느 집 지붕 위로 이렇게 빛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거린 거리라는 제목이 떠올랐고, 어떤 집을 배경으로 또 가족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먼저 떠올라서 나중에 이야기가 구성된 그런 경우였고, 또 천지간이라는 소설도 제가 해남에서 완도를 들어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내가 하늘과 땅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 천지간. 이 제목이 떠올라서 이 제목에 맞는 어떤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고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처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멋지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 주인공들의 뒷모습 이런 것들이 윤대년 선생님의 뒷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에 쓴 소설들은 어떤 저희 어떤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게 등장인물을 통해서 많이 개입됐었는데, 앞으로는 저는 좀 이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네. 매 단편마다 꽃, 뱀, 또 새같이 동식물의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의도하신 것일 텐데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이런 이미지들이 자주 등장하나. 어렸을 때 그 동물의 왕국을 봤던 경험이 내장이 돼 있고요. 불교 철학 혹은 그 경전들을 읽다 보면 만물은 하나다, 만물 일여다, 또 세계 일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는 달리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나중에 다시 윤회하는, 반드시 그래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 무기물까지도 하나의 어떤 생명으로서 우리가 이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의사존재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꽃이나 새, 또 날씨도 마찬가지고 온갖 사물에 대한 이미지들이 소설 속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시적 메타포로 혹은 미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물론. 끝으로 드릴 질문인데요. 늘 소설을, 문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꼭 여쭙고 싶었어요. 윤대영 선생님에게 문학은 무엇인가요? 근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자기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독자분이나 또 같이 문학을 하는 동료 선후배들은 그 말에 어떤 거부감이나 뭘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자기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쓰는 동안만 자기 구원이 되고, 그 자기 구원을 통해서 타인과 진실하게 소통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혹시 가까운 사람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문학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아주 큰 거창한 어떤 그 목표 같은 건 없고, 그런 어떤 소박한 어떤 일념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을 만나면서 사랑에 대한 특별한 기억도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 삶에 대한 시선도 좀 아득히 멀어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길상사에서 예전에 우리가 꽃이나 뱀이나 다른 것들로 해서 또 만났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끝으로 윤대현 선생님의 낭독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낭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벚나무길에서 보니 며칠 안짝이면 꽃망울이 터질 듯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처럼 꽃을 보러 온 이를 만나 만세로 얘기를 들은 것은 참으로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보았듯이 벚꽃도 불탄 검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게 더욱 희고 눈부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게 당장일 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만 접습니다. 처음 쓰고자 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도 너무 요란하고, 더군다나 금방 읽기에는 길고 지루한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여인이니 부디 어여쁘시기 바랍니다.